요즘에는 날씨가 좋은 날이 많다 보니까 나들이 가는 분들,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항상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 후유증을 겪습니다. 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 다시 또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뭐 그런 마음들. 우울해지죠. 뭐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항상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만 뭐 그러면서도 이번 휴가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또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되게 여행이 너무 좋아서라는 이유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행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뭘까요? 바로 다시 돌아올 일상이 충분히 회복적이지 않기 때문이래요. 여행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후유증의 이유는 내 일상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더 큰 거래요. 휴가가 여행이 일상의 어떤 부족함을 잠시 덮어주고 있었던 것 뿐이고 그 덮개가 사라지면 다시 일상의 그 부족한 빈틈이 또렷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 자주 여행을 떠나면 답이 될까요? 심리학적으로는 쾌락 적응이라고 돼 있대요. 사람은 새로운 자극에 곧 익숙해진다는 거죠. 휴가의 횟수를 늘려도 그만큼 행복이 정비례가 돼야 되는데 정비례로 행복이 쌓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여행을 계속 늘리는 것에 답이 있지 않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평일 저녁에 10분 산책이나 뭐 예를 들면 주말에 즐기는 맛있는 한 끼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과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일상 작은 소소한 행복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곳곳에 마련해 놔야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휴가는 도피가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삶인데 거기에 더해지는 보너스가 된다고 하네요. 이게 가장 좋겠죠. 자방 하나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미 성장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내면에 늘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아이가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지니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이와 균형을 맞춰 나가는 일은 삶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최성의 조벽의 감정코치 K 중에 1부인데요. 나이가 들더라도 내 안에 건강하고 생동감이 있는 아이는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 공감됩니다. 그렇기에 내 안의 아이가 주눅들지 않도록 항상 잘 돌봐줘야겠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온전히 자유롭고 온전히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건 병에 걸렸느냐 아니냐와는 무관했다. 어느 순간에든 어느 때에든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리 리센셜의 인생이라는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는 법 중에 1부인데요. 몸은 비록 약하더라도 마음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과 의식은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죠. 온전히 살아있음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찐하게 느낀다면 오늘 하루도 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20대가 되면 몸의 어떤 성숙의 최절정 시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뇌는 좀 다르대요. 뇌의 최고의 성숙 단계는 언제일까요? 20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뇌의 생물학적인 완성 단계는 바로 32세래요. 32세. 이 연구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뇌의 정보 전달 효율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32세라고 밝혔습니다. 뇌 전체 영역이 가장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다는 건데요. 32세 시기에는 뇌는 구조적으로 견고함을 갖춘다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백질의 부피가 이 시기에 최대치에 도달하고 전체 네트워크가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작동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32세의 전성기를 지난 이후부터는 뇌는 효율성 대신 안정과 경험을 더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뇌가 조금씩 이제 에너지를 아끼면서 그동안 쌓아온 전문적인 지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구조적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 가운데는 예나 지금이나 퇴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뭐 생계도 있고 대안도 마땅치 않고 자신감도 없고 뭐 나의 결정 때문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다면 퇴사하고 싶어도 참 결정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굳게 마음 먹고 내가 퇴사를 결정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의 생각과 다짐들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직함보다는 정체성이라는 인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퇴사를 결정했다면 직함은 당연히 과감히 버려야겠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잘합니다. 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피력해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는 뭐 그런 거 설명하는 거 부끄러워. 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자기를 피력해야 자기가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약한 고리였던 그런 사람들을 더욱 주목해야 됩니다. 과거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사람, SNS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 같이 옛날에 협업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큰 성과보다는 작은 루틴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커리어에 도움을 줄 글을 쓰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거나 공부를 하거나 큰 어떤 성취보다 작지만 작은 어떤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지고요. 나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작은 증거들이 모이고 매일매일 쌓일 때 이것이 나를 정말 브랜드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누군가에게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퇴직의 마음들을 잘 다져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방 알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쓰러지면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인간은 관계의 덩어리라는 것을, 오직 관계만이 인간을 살게 한다는 것을 생텍쥐베리의 아리스로의 비행 중의 일부입니다.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중요하고 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 뭐 그런 때가 있죠. 하지만 다 잃었을 때, 몸이 아플 때 가까운 사람의 손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계를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물을 자주 이렇게 먹어줘야 된다고 조언하잖아요. 하지만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맹물을 그냥 먹기가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에 레몬을 좀 타서 먹는 걸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일단 맛도 좀 생기고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대요. 일단 레몬을 넣은 레몬수를 마시게 되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국 오클랜드 어린이병원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레몬수를 마신 사람의 체중과 그 지방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수를 마시면 피부결도 좋아진대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피부 미백까지도 도움을 줘서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준대요. 와우,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하지만 레몬 주의해야 되죠.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은 일단 조심해야 되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이 마시는 건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치아 부식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서 레몬수를 마신 뒤에는 입을 헹궈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레몬수 그냥 맹물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 맛도 있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챙겨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방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에는 뭐 충곤증 때문인지 점심밥 먹고 나면 하품도 나오고 뭐 졸린 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품이 단순히 졸릴 때만 나타나는 뭐 그런 신호뿐만 아니라 이 하품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품이 뇌 안에 혈액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행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품이 뇌 안에 혈액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행위일 수 있대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하품을 할 때 뇌 척수액이 뇌에서 바깥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품이 뇌 안에 새로운 혈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뇌 척수액의 역할을 뇌와 척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전달하고 대사 과정에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하품을 하면 뇌 척수액과 어떤 혈류의 흐름이 촉진되면서 뇌 속 노폐물 순환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하품과 함께 깊은 심호흡을 할 때의 변화도 또 함께 측정을 했는데 하품과 비슷한 혈류 이동 흐름을 보였대요. 와우. 그래서 심호흡도 건강에 이롭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번 연구는 아직 가설 단계에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는데요. 그래도 하품이 직접적으로 뇌를 청소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하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는데요. 그쵸.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중에는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건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람이 아직 이유를 발견을 하질 못해서 그렇지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품을 하는 이유, 이 뇌의 혈류 흐름과 연관돼 있다는 게 아무래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하죠.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야외에 오래 있으면 피부가 타고 막 그을리고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는데 선크림 발랐는데도 뭐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선크림 발랐는데 왜 피부가 타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선크림을 바르는 타이밍인데요. 외출 직전에 바로 바르면 안 된대요. 자외선 차단제도 예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외출 20분 전에는 발라야 피부 각질층에 잘 안착돼서 보호막을 형성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크림은 무의식적으로 얼굴도 만지면서 자꾸 지워지고 땀 때문에도 지워지고 하니까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된다는데 사실 덧바르는 것이 이게 참 찝찝하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 쿠션이나 선 스프레이 같이 아주 간편하게 덧바를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의 기능을 또 봐야 돼요. 일상생활에서는 SPF 30도 괜찮지만 야외 활동을 길게 한다면 SPF 50 이상 높으면 높을수록 잘 차단되는 거죠. 그리고 바르는 방법입니다. 일단 너무 적게 바르면 안 되고 500원 동전 크기만큼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바르면 500원 크기만큼 많이 발라도 소용이 없대요. 우리가 페인트 바르듯이 이게 탁 반으로 나눠서 얇게 한 번 바르고 또 한 번 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얼굴의 옛말은 얼골입니다. 얼골은 얼꼴에서 왔습니다. 얼의 꼴은 다시 말하면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가 바로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신영복의 담론 중의 일부인데요. 나이 마흔이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도 떠오릅니다. 마음은 전혀 아닌데 얼굴만 좋은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좋고 그 바탕으로 얼굴도 좋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때는 같은 나이라도 서로 차이가 크게 나진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더 어른스럽고 인성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 있죠. 같은 나이라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떤 차이가 이런 다름을 만들게 될까요? 일단 중요한 건 태도의 변화래요. 말로써 모든 걸 커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더 중요한 건 태도잖아요. 덜 성숙해 보이는 사람은 감정과 표정 관리에 미숙하다고 합니다. 본인 감정을 적당한 선에서 상황에 맞게 누가 다룰 줄 아는지에 따라 성숙도가 결정이 되고요. 또 모든 순간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도 중요하대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되잖아요. 진짜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본인을 항상 어필하는데 애를 쓰지는 않죠. 그리고 책임을 잘 인정합니다. 사람이 변명할 때도 있고 핑계댈 때도 있긴 있지만 정말 잘못한 순간이 오면 변명보다는 책임 인정을 깨끗하게 하는 게 오히려 용기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도 잘 견딜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이 단단하지 않으면 혼자 있으면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면 막 불안해 하잖아요. 자기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있고 그걸 주변 사람은 또 그걸 다 느낍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이 사람은 조금 인품이나 인성이나 이런 게 같은 나이라도 조금 더 괜찮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물결이 잠잠하든 거칠든 약하든 힘차든 고요하든 그 모두가 다만 물일 뿐이듯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감정, 느낌, 생각이라는 물결이 무슨 모양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든 그 모든 것이 다만 내 마음일 뿐이다. 김기태의 무분별의 지혜 중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거친 경랑이 일어도 결국 잠잠해질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고 중심까지 흔들려선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리더십 참 어렵죠.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많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또 잘 팔리는 거 보면 역시 그 리더십이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최고의 리더, 최악의 리더.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독해력이래요. 독해력. 왜 갑자기 독해력일까? 독해력은 사실 글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뜻은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리더십이 멋있어 보인다고 우리 조직에 그걸 적용한다면 그게 잘 될까요? 예를 들어 우수한 직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조직에는 비전만 제시하고 맡기는 리더십이 효과적일 테지만 미숙한 직원들이 많고 존폐 위기의 조직이라면 지시와 명령에 의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조직 구성원의 상황,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리더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리더십이 평시에는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잘 배분할지가 큰 과제겠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반대로 자원을 어떻게 집중할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지는 거죠. 탁월한 리더십이란 다양한 리더십을 체득하고 있으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즉 독해력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네, 자판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건 미세 플라스틱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뇌에 잘 쌓인대요. 사망자의 뇌 조직에서 콩팥보다 7배에서 30배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 의학에도 실리기도 했고요. 치매 진단 이력이 있었던 사망자의 뇌 조직을 살펴보니까 일반 사망자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 쌓이면 당연히 치매, 인지기능 저하, 뇌졸중 위험을 키우겠죠.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주요 경로 중에 하나가 바로 초가공식품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초가공식품은 되게 플라스틱 재질의 패키지에 포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물이 패키지와 계속해서 맞닿는 과정에서 패키지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탄산음료나 라면 같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런 거죠. 이건 섭취 자체로도 사실 몸에는 좋지 않은데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지금 더해지는 거죠. 네, 초가공식품 역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판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설가 트라이아는 모리츠에게 말한다. 어떤 공포도 슬픔도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따라서 오래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송정님의 명작에게 길을 묻다 중에 일부인데요. 이 지금의 이 마음, 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는 건데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겪는 것과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겪는 건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걸 잘 먹어야 한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나이 들수록 특히 어떤 걸 챙겨 먹는지가 중요한데요. 근데 가장 우선은 어떤 걸 먹을지보다 어떤 걸 안 먹을지래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특히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이라고 하는데 바로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가공 과정에서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긴 식품인데요. 요거 먹으면 흡수 빠르고 혈당 급격히 올리죠. 혈당 스파이크.
바로 떠오르는 건 흰 쌀밥입니다. 그래서 현미나 여러 잡곡 넣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또 라면, 국수, 우동, 피자, 식빵 같은 것도 다 이제 밀가루, 이거 정제 탄수화물이죠. 야, 이거 빼면 대체 뭘 먹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아,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좋은 건 항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어려우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정제 탄수화물이 암발병 위험을 키운다라는 연구 결과 여럿 있고요. 두 번째, 육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육식으로 인해 유방암, 대장암, 전리선암 등등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식 위주의 식단이 암발병 위험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도 많죠. 한 번에 끊기 당연히 어렵겠지만 정제 탄수화물 또 육식 위주의 식단 되도록 줄여야겠다. 자제해야겠다,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리더와 평범한 리더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리더가 하는 질문도 중요하대요. 질문이 중요하다고? 좋은 질문을 해야 양질의 답을 얻을 수 있죠. 앨런 멀렐리가 미국의 큰 자동차 회사 CEO로 취임하고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동안에 이 회사는 분위기가 어떤 문제를 보고하면 질책을 받는 문화가 그렇게 자리 잡혀 있었대요. 처음엔 이런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지만 한두 사람씩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서 회사 문화가 바뀌고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드러내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티나 나델라가 전 세계적으로 큰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로 취임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우리가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EO 스스로가 일단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질문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기에 조직 문화가 바뀌고 나중에는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많이 알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과연 어떤 좋은 질문을 이 회사를 위해서 던질 수 있을까? 이전에 이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 필요해 보입니다. 자방을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